쌀은 주지만 장작은 주지 않고 옷은 빌려줘도 신발은 빌려주지 않는다. 쌀을 주는 이유는 먹어야 도를 논할 수 있다는 말처럼 굶주린 이에게 쌀을 주는 것은 곧 자신의 덕을 쌓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작은 어디에나 있으며 부지런히 일할 각오만 있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옛사람들은 궁할 때는 도와도 가난할 때는 돕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 고난을 넘기게 하라는 것이지 계속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오로지 구호에만 의존할 뿐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 않고 게으르고 태만하며 의존적이다. 우리에게 기대기만 할 뿐 삶에서 스스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 신발은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발 크기가 달라 꼭 맞는 신발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없다. 내 길은 성공적이었지만 당신이 나처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세계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개성과 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가장 알맞은 길을 찾아야 한다. 둘째, 싸움닭 훈련. 장자에는 싸움닭을 훈련하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진다. 기탱즈는 대왕을 위해 싸움닭을 길렀다. 대왕은 싸움닭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기탱즈가 훌륭한 닭을 길러 빨리 싸움에 나가기를 바랐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대왕이 기탄뜨제에게 물었다. 내 그 닭, 이제 싸움에 나가도 되겠는가? 기탄뜨즈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이 닭은 아직도 기세가 강하고 힘이 넘쳐 다른 닭들을 억누르려 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롭고 매우 거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닭이 싸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움닭 훈련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태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열흘이 더 지나자 대왕은 또다시 기탕지에게 닭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탕지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안 됩니다. 지금은 닭의 기운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다른 닭이 조금만 움직여도 즉시 반응하며 싸우려 듭니다. 그러니 지금도 아직 안 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자 대왕이 물었고 기탄트는 또다시 대답했다. 아직도 안 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외부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눈빛 속에 아직도 원기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고 대왕이 또 물었고 기탄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다른 닭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시비를 걸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닭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멍청한 나무닭처럼 보인다. 기탕즈는 말했다. 이 닭은 지금 완전히 나무닭처럼 훈련되었고 정신은 내면을 향하고 있으며 그 덕성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들여다보며 서 있기만 해도 다른 어떤 닭이 이 닭을 보면 정신이 흐트러지고 겁을 먹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는 싸움에 나가기에 알맞은 때입니다. 보통 우리는 싸움닭이라 하면 장수처럼 용맹하고 전쟁의 북소리처럼 기세등등하며 강한 전투 의지와 죽음을 무릅쓴 승리의 결심을 지닌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높은 경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만함을 한 겹 한 겹 걷어내고 모든 기세와 날카로움을 내면으로 응축하는 경지입니다. 이는 투지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투지가 내면을 향해야 하며 사람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전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싸움꾼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기순이나 힘이 아니라 덕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셋째, 뾰족한 풀.
고된 수련 없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없이 실패를 겪으며 그 과정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고 미래를 위한 길을 다져야 한다. 어느 음악회에서 한 연주자가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음악회가 끝난 뒤 한 음악평론가가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그를 향해 이 세기에서 보기 드문 천재라고 칭찬했다. 그 연주자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내 성공적인 연주를 보면 천재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만 그 천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뾰족풀의 법칙. 아프리카 초원에는 뾰족풀이라 불리는 식물이 자란다. 뾰족풀은 초원의 왕이라 불리지만 그 성장 과정은 일반적인 식물과는 매우 다르다. 처음 6달 동안 뾰족풀은 거의 가장 키가 작은 풀이다. 봄이 오면 다른 풀들은 앞다투어 자라기 시작하지만 뾰족풀은 겨우 한 뼘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 매우 연약하고 안쓰럽게 보인다. 사람들은 그 성장의 흔적조차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 우기가 찾아오면 빗물 덕분에 마치 누군가 마법을 건 듯 뾰족풀은 앞다투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뾰족풀은 매일 빠르게 자라며 며칠 사이에 높이가 2미터가 넘는 튼튼한 풀의 장벽을 이룬다. 뾰족풀이 어째서 이렇게 빠르게 자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앞선 반년 동안 다른 식물들이 앞다투어 위로 자라날 때 뾰족풀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뾰족풀은 그 시기 내내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해왔다. 연구에 따르면 뾰족풀의 뿌리는 지하 28m까지 뻗을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깊고 단단한 뿌리 덕분에 뾰족풀은 땅속의 풍부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뾰족풀은 마치 아주 느리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미래를 조용히 준비하며 차분히 힘을 모아가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큰 비가 내리자 뾰족풀은 내면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시작한다. 다른 풀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길을 끌고 있을 때도 뾰족풀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남과 다투려 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차분히 성장해 나간다. 그리고 큰 비가 몰아치면 마침내 오랫동안 쌓아온 힘을 폭발시키며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뚝 서서 흐름을 거슬러 자라며 단숨에 놀라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뾰족풀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자라는 모습만 볼 뿐 그 뿌리가 땅속 깊이 얼마나 단단하게 박혀 있었는지, 어떻게 빠른 성장을 이루고 거센 비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사실 앞서 언급한 재능 있는 연주자의 이야기와 뾰족풀의 이야기는 서로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해준다. 모두가 감탄하는 성공과 기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노력이 왜 보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모든 노력은 하나하나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착실히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차이는 IQ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끈기와 인내에 있다. 위대한 문호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빛은 바로 눈앞에 있다. 당신이 고통을 견디고 수많은 어둠을 지나갈 수 있다면 당신의 짐은 결국 선물이 되고 당신의 고통은 당신 앞길을 밝혀줄 것이다. 자신의 이상을 좇고 있는 이들이 삶에서 어떤 고통을 마주하더라도 그 고통을 미래를 비추는 등불로 삼아 스스로의 앞길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넷째, 괜찮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단 한마디 말이 듣는 이에게 따뜻함과 위안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원한을 품게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교사입니다. 교육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학부모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그릇을 깨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부모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은 다친 데는 없니? 라는 말이어야 한다고요.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그 어떤 물건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아이를 꾸짖고 때리며 혼내기만 한다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처럼 한 번 깨지면 아무리 붙여도 깨진 자리는 영원히 완전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1990년 이전의 대만 교육과정에는 자기소양, 인격 수련, 도덕 함양에 관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교과서에는 보통 후한 시대 태수였던 류콴의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류콴이 조정에 나아가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한 하인이 국 한 그릇을 들고 오다가 실수로 쏟아버려 그 정장에 국물이 묻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혼날까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류콴은 전혀 표정이 변하지 않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국에 데이지는 않았느냐? 류콴은 관용과 아량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인간됨의 첫 번째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류콴이 소를 끌고 밖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소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류콴의 소를 가리키며 자기 소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류콴은 아무 말 없이 즉시 수레에서 내려 그 소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자신의 소를 찾게 되었고 서둘러 류콴의 집으로 찾아와 소를 돌려드리며 머리를 조아려 사죄했습니다. 류콴은 즉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소의 생김새는 대체로 비슷해서 착각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소를 돌려주러 왔으니 이는 참으로 좋은 일이니 굳이 사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류콴은 진정한 덕망의 본보기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나는 아직도 1980년 초 처음으로 탁구 수업을 맡았던 때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나는 수비 역할을 맡았고 학생들이 돌아가며 공격을 했습니다. 카이라는 성을 가진 학생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힘차게 스윙을 하다가 라켓을 제대로 잡지 못해 라켓이 그대로 날아와 내 이마 한가운데를 강타했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학생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는 부러진 안경을 주워들었고 렌즈는 이미 깨져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하자. 솔직히 말해 그 이후 나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너그럽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류콴 선생님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도리를 말하게 되면 그 도리는 자연스럽게 교사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로 인해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벗과 함께 지낼 때는 반드시 돈보다 사람을 더 아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망가진 물건들보다 더 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정신이며 인간됨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입니다. 다섯째, 어리석은 듯 지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는 뜻의 난드코도는 청나라 시대의 서화가였던 찌링 반기오의 꽤 유명한 말입니다. 다섯째, 어리석게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작가는 난드코도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주석을 단 적이 있습니다. 총명해지는 것도 어렵고 어리석어지는 것도 어렵다. 총명함에서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욱 어렵다.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이후에도 보답을 바라지 않게 된다. 어떤 이는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일하고 어리석은 듯 사람을 대하는 것.
어리석음은 하나의 마음가짐이자 하나의 수양입니다. 공자의 눈에 비친 어리석음은 곧 중용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비친 어리석음은 무유이며 장지의 눈에 비친 어리석음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많은 일들은 차라리 알지 않는 편이 낫고 민첩할 필요도 없으며 너무 명확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인생이란 본래 어리숙한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바로 이 어리숙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일단 깨어나게 되면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어리숙하게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고 타인도 용서하는 셈입니다. 늘 계산만 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개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어리숙함이 있어야 계산 없이 오래 갈 수 있고 연인 사이에는 어리숙함이 있어야 서로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돈과 이익 앞에서 어리숙해야 상처도 분노도 없습니다. 인정에 어리숙하면 양심에 가책이 없고 터무니없는 소문에 어리숙하면 귀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은 어리숙하게 지나가야 하며 즐겁게 살아야 하고 만족을 알면 늘 기쁨이 따릅니다. 여섯째, 똑딱이는 소리. 어느 날 아버지가 손목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자 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금세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찾았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작게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따라 찾았어요. 깨달음. 우리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급할수록 원하는 것을 더더욱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세옹지마. 변방 근처에 한 노인이 말을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의 귀한 말이 북쪽으로 달아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안부를 묻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노인은 아주 침착하게 아무런 슬픈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말을 잃은 것이 오히려 길조일지도 모르지요. 며칠 뒤 그 말이 갑자기 돌아왔고 게다가 몇 마리의 준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며 노인의 집을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정말 화 속에 복이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말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몇 마리나 더 얻게 되셨네요. 모두가 노인이 무척 기뻐할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말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화가 될지도 모르지요. 이웃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좋은 말을 보고 타고 싶어 하다가 결국 부주의로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서둘러 찾아와 위로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 후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와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징병되어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명령을 거부하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징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제야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이웃들은 노인의 집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복과 화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며 얻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저 인연일 뿐이며 때로는 기쁨은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실패, 얻음이나 잃음에 너무 들뜨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독수리가 스스로 깃털을 뽑다. 두 마리의 독수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매우 빠르게 날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느리게 날았습니다.
느리게 나는 독수리는 빠른 독수리를 몹시 질투하여 어떻게든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빠른 독수리는 깃털 하나 잃지 않았고 오히려 느린 독수리 자신이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느린 독수리는 빠른 독수리를 질투한 나머지 어느 날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저 앞에 아주 빠르게 나는 독수리가 있으니 그 화살로 쏘아주세요.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내 화살에 깃털이 하나 부족하군. 너의 깃털 하나를 줄 수 있겠니? 그러자 독수리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 녀석을 쏠 수만 있다면 깃털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는 깃털 하나를 뽑아 사냥꾼에게 던졌습니다. 사냥꾼은 화살을 활에 끼우고 빠르게 나는 독수리를 향해 겨누어 쐈지만 그 독수리는 이미 너무 높이 날아올라 마치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은 느리게 나는 독수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깃털 하나만 더 뽑아줄 수 있겠니? 느린 독수리는 좋아요 라고 대답하고는 또 하나의 깃털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냥꾼은 화살을 빗나가게 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살 한 발이 쏘여질 때마다 독수리의 깃털 하나씩이 빠져나갔고 결국 모든 깃털이 다 뽑혀도 빠르게 나는 독수리를 맞히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느리게 나는 독수리는 이젠 깃털이 모두 빠져 온몸이 벌거숭이가 되어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사냥꾼은 미소를 지으며 독수리에게 말하였다. 여기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있는데 내가 굳이 하늘에 있는 독수리를 쏜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는 그 벌거벗은 독수리를 붙잡아 버렸다.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팠지만 뜻밖에도 그 구덩이는 스스로의 무덤이 되었다. 한 시고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 사람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또 팠지만 결국 자신이 그 구덩이에 빠졌다. 무엇이 독수리로 하여금 스스로 깃털을 뽑게 했을까? 바로 질투심이었다. 다른 독수리가 자신보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독수리로 하여금 스스로 깃털을 뽑게 했을까? 바로 질투심이었다. 모든 화는 결국 질투심에서 비롯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자신의 형제나 자매가 뛰어난 것을 보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마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분노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마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더 높이 날수록 더 안전하다. 해를 입은 독수리를 떠올려보라. 왜 그 독수리는 화살을 맞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높이 날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높이 날수록 다른 이의 해코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높이 날수록 방해받을 걱정도 줄어든다. 높이 나는 것이 곧 안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역경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들의 공격도 피하고 싶다면 스스로 노력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9째, 친구의 아내를 넘보지 말고 친구의 남편을 건드리지 말라. 친구의 아내를 넘보지 말고 친구의 남편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선조들이 후손에게 남긴 속담으로 혼인 여부를 막론하고 타인의 배우자를 넘보거나 지나치게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반드시 예의를 지키고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인간의 도리에서 절대 금기시되는 사항이다. 서유기의 80번째 회에서는 손오공 일행이 화염산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소의 마왕의 아내인 철선공주에게서 파초선을 빌려야 한다고 한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쉬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오공과 소의 마왕이 의형제로 맺어진 사이였기 때문이다. 오공은 매우 자신만만하게 형수에게 가서 부채를 빌리려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소의 마왕은 손오공을 호되게 꾸짖었다. 전에 네가 내 아내를 속여 부채를 빌리려 했고 그녀는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도 지금 또 그녀를 쫓아가다니 사람들이 말하길 친구의 아내는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않느냐. 그 이후로 소의 마왕의 마지막 말은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후반부가 있다. 벗의 아내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남성을 향한 경계다. 이는 단지 친구의 아내를 속이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뜻뿐만 아니라 범하다는 말에는 빼앗으려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즉, 친구의 아내나 첩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치관이다. 인생에서 누구나 친한 친구가 있기 마련이며 가장 큰 금기는 친구의 아내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이다. 친구의 아내와 과도하게 친밀한 행동을 하거나 경계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구 사이에 우정에도 금이 가고 나아가 친구 부부의 관계마저 해칠 수 있다. 송나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 리우지와 장정은 매우 친한 형제처럼 지냈다. 그 후 리우지는 황마이라는 아가씨와 혼인하였다. 장정은 예전처럼 자주 리우지의 집에 들러 식사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점차 황마이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리우지도 친구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어느 날 리우지와 그의 아내는 재앙정을 술집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때 종업원이 음식을 내오다가 실수로 재앙정의 옷에 국을 쏟고 말았다. 그 순간을 틈타 리우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국이 너무 가득했던 탓이야. 용서해주자고. 집으로 돌아간 지앙정은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때부터 황마이에 대한 감정을 멈추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도덕성이 점점 추락하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요즘은 친구의 아내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 친구의 아내에게는 격식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변질되었고 그래서 형제 사이에 아내를 빼앗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이다. 사실 친구의 아내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속담은 반드시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절제하고 자신의 도덕 기준을 어기지 않으며 친구의 아내를 괴롭히거나 빼앗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다. 친구의 남편은 손대지 말라. 친구의 아내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뒷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친구의 남편은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앞부분이 남성을 겨냥한 표현이라면 이 뒷부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계다. 즉, 여성 또한 친구의 남편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옛사람들은 남녀 유별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단지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라는 뜻에 그치지 않는다. 옛사람들은 수란 주고받는다는 뜻이며 남녀 간에 주고받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3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교의 예법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친밀한 접촉을 금하며 여성은 남편 이외의 어떤 남성과도 애매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여성들이 친구의 남편을 일부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차지하려 한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죄는 친구에게 있다. 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다. 이 드라마는 두 여성이 절친한 친구였지만 결국 한 남자를 두고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할 원수가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줄거리는 매우 슬프지만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보다 보니 그 속의 인물이 바로 나더라. 예로부터 제3자는 언제나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면 친구의 배우자를 동경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가진 장점을 바라보아야 한다. 독신인 사람이라면 친구의 남편에게 호감을 가져서는 안 되며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진정한 사랑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실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10번째, 현명한 사람은 4가지를 자랑하지 않는다. 청나라 시대의 장조가 우몽영에서 이렇게 썼다. 서유기는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겉보기에는 탕산장이 서천으로 경을 구하러 가는 여정에서 요괴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비유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책 속에서 각 인물들이 겪는 매번의 시련에는 인간관계와 처세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 서유기를 읽고 나서야 우리는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결코 4가지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첫째,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다. 탕산장과 제자들이 관음선원을 지나가는 길에 절에 있던 김칠이 장로가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김칠이 장로는 탕산장의 풍모가 비범하고 부유하고 번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여겨 그의 몸에 반드시 희귀한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탕산장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자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우콩은 달랐다. 이 원숭이는 자랑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시비 거는 것도 좋아했다. 우콩은 김트리 장로가 허풍을 떠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탕산장에게 부처님께서 하사한 화려한 가사를 꺼내보라고 재촉했다. 탕산장은 그 말을 듣자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자야, 남과 부귀를 다투지 말아라. 너와 나는 밖에 혈육이 없으니 괜한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 라는 탕산장의 충고에 우콩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김트리 장로 앞에서 가사를 꺼내 자랑하고 싶어 했다. 그 결과 김트리 장로의 탐욕을 자극하여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고 보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며 심지어 검은 곰 요괴까지 끌어들여 괜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증광현문에는 손님은 물건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재물은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손님은 자신의 물건을 방심해서는 안 되며 재산은 남에게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재산을 자랑하면 타인의 시기와 탐욕을 불러일으킬 뿐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굳이 겉으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세설신화에도 기록되어 있다. 서진시대에 탁국숭이라는 부유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어느 날 탁국숭은 국구인 푼카이와 누가 더 부자인지 겨루게 되었다. 푼카이는 하인에게 설탕물로 솥과 그릇을 씻게 했고 탁국숭은 하인에게 밥을 지을 때 장작 대신 초를 뗄감으로 쓰라고 시켰다. 문카이는 붉은 송진으로 벽을 칠했고 탁송의 집안은 값비싼 초피 열매로 벽을 칠했다. 탁송은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언제나 문카이보다 한 수 위였다. 이번 부자자랑 대결에서는 비록 탁송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야심 있는 자들의 눈에도 띄게 되었다. 이후 조정의 권력을 잡은 칠호붕뜨 말룬의 측근인 똔뚜는 예전부터 탁숭의 부를 탐내왔기에 그를 반역죄로 모아 말았다. 결국 탁숭의 온 가족은 참수당하고 재산은 똔뚜에게 빼앗겨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람도 잃고 돈도 잃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어리석음과 부유함이 함께하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 하였다. 일시적인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부자라고 자랑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재산을 자랑한다고 해서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메마른 정신만을 드러낼 뿐이다. 둘째,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다. 써누콩은 보대조사를 스승으로 모신 뒤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근두운과 72가지 변화를 익히게 되었다. 어느 날 써누콩이 혼자 수행 중이었을 때 여러 사형과 사제들이 몰려와 신통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부추겼다. 우콩은 원래 소란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사형과 사제들의 부추김에 곧바로 사람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바람을 달리며 자유자재로 변신해 보였다. 보대 조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우콩을 꾸짖었다. 너는 왜 재능을 자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보면 갖고 싶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네가 가진 걸 보면 당연히 갖고 싶어지게 된다. 만약 네가 재앙을 피하고 싶다면 그 능력을 그에게 전해줘야 한다. 하지만 전해주지 않으면 그는 너를 해치려 들 것이고 너의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스승이 꾸지람 앞에서 우콩은 거듭 사과했지만 그는 그런 말을 좀처럼 기억하지 못했다. 훗날 천궁을 대소동으로 몰아넣을 때 써누콩은 또다시 열애 앞에서 자신의 신통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는 산 위에 또 산이 있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했고 결국 자업자득으로 오행산 아래에 눌려버리고 말았다. 다이간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독수리는 마치 자는 듯 서 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 걸으나 이는 모두 사람을 덮치고 물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비록 총명하더라도 재능을 드러내지 않으며 그래야 훗날 큰 책임을 짊어질 힘이 생긴다. 진정한 강자는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조용히 힘을 축적할 뿐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상황을 파악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왕인 떤부흥은 용맹함이 뛰어나고 큰 뜻을 품은 인물로 문무를 겸비한 영웅이었다. 그의 통치 아래 진나라는 초나라를 계속 견제하고 공격했으며 총나라를 평정함으로써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하지만 이처럼 현명한 군주도 능력을 과시하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어느 날 떤부 후엉은 부하 경호원인 망퇴과 함께 낙양의 주왕궁에서 솥을 들어올리는 시합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고자 떤부 후엉은 만류하는 말도 듣지 않고 스스로의 체력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솥을 들어올렸다. 결과적으로 그는 기력이 소진되어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정강이 뼈가 부러졌으며 그날 저녁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3살이었다. 인생의 큰 뜻을 펼치기에 한창인 나이였다. 주역에는 군자는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 그것을 쓴다는 말이 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남 앞에서 함부로 드러낸다면 결국 화를 부르게 된다.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한다. 남들 앞에서 능력을 과시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인격도 함께 실추되는 것이다. 셋째,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제자들 중 가장 총명한 인물은 사노튼이다. 그는 온순하고 성실한 인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력 있고 처세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모띵은 겸손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총명을 자랑하지 않았다. 길 위에서 경험을 쌓으며 오직 결정적인 순간에만 나서서 말할 뿐이었다. 백골정 3번 퇴치 편에서 탕산장이 쏜 우콩을 엄하게 꾸짖고 벌할 때에도 사노띵은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았다. 산 우콩이 쫓겨날 때 노띵은 그를 붙잡으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전 과정에서는 거리를 두며 늘 고결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후 황포 요괴와 싸우는 과정에서 쌍오띵은 붙잡히고 말았다. 저팔계는 어쩔 수 없이 낯을 무릅쓰고 싼 우콩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때 싼 우콩은 원망하며 말했다. 싼 우콩, 그때 왜 나를 위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느냐? 상오띵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6글자를 말했다. 군자는 지난 일을 들추지 않는다. 짧은 한마디 속에는 써누콩을 높이 평가하는 뜻도 담겨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도 드러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다. 상호띵은 상황을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며 과시하는 것을 싫어했기에 항상 탕산장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타이간 다메는 능숙함을 서투름 속에 감추고 어둠을 밝게 사용하며 명확함을 혼란 속에 숨기고 굽은 것을 펴는 데 사용하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똑똑할수록 자신의 지혜를 감추는 법을 안다. 반대로 언제나 자신의 총명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재능 있는 자는 겉모습이 어수룩하다. 덩치 큰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달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맞춰 어리숙한 척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넷째,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써누콩이 천공을 어지럽힐 때 10만 천병이 나서도 당해내지 못했다. 이후 관음보살이 옥황상제에게 엘랑셴을 추천했고 엘랑셴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태상노군의 도움을 받아 결국 써누콩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그는 옥황상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옥황상제가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조서를 내렸을 때 얼랑셴은 매우 침착하게 행동하며 전혀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공을 관음보살과 태상노군에게 돌렸다. 상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옥황상제께 감사 인사를 올린 뒤에는 곧바로 관광구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중국번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을 먼저 겪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고 공이 있다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업의 기반이다. 공로가 있을 때는 나누는 법을 배우고 어려움이 닥치면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익을 내려놓고 나누려 하며 그로 인해 얻는 결과는 실질적인 이익보다 훨씬 크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았으되 소요하지 않고 공을 이루었으되 머무르지 않는다. 노력했지만 자화자찬하지 않고 공을 세웠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천하에 비길 데 없는 재능이 있으면 자만심이 따르기 쉽다. 탁월한 지혜는 드러내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성공했어도 자랑하지 않고 공로가 있어도 기꺼이 나누려 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다. 귀곡자는 이렇게 말했다. 성인의 돈은 숨길 줄 아는 데 있다. 보리조사 또한 예전에 모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매일 궁핍한 처지 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생에서의 대부분 실패는 의기양양할 때 생긴다. 결국 허영은 악을 드러내는 것이고 겸손은 선을 품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과시는 결국 내면이 비어있다는 증거일 뿐이다.